국방부 파면에 대한 입장문, 전 707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오늘 파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파면에 대한 입장문입니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저는 어제 국방부로부터 파면 통보를 받고 불명예에 전역되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결과를 정해둔 부끄러운 징계 절차였습니다. 저는 현재 재판 중이며 재판관 허위 조작된 공소장의 대부분을 반박하였고 재판 중인 내용으론 징계할 수 없으며 재판 이후에 필요시 징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군 중장과 육군 소장이 앉아 결과를 정해둔 형식적인 징계 심의를 진행하는 참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징계 심의 전 1.20에 3차 공판이 있었고 1.27, 4차 공판이 중앙군사법원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3, 징계 심의에 참석차 국방부로 향하던 중 1.27, 군사법원 공판이 취소되었고 사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국방부는 불구속 기소된 6명이 징계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정해둔 형식적인 절차였기에 군사법원은 징계 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특검의 요청에 의한 이송이라고 했지만 믿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불법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도 대한민국 장군들마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이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나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군인 여러분, 저는 지난 1년간 공수처, 경찰, 검찰, 군검찰, 특검에서 7차례 조사를 받았고 국방위와 국조특위에 여러 번 출석했으며 헌법재판소 증인 및 대통령님과 장관님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여러 곳에서 고소, 고발을 당했으며 저의 일상은 언론과 유튜브를 확인하는 것이 되었고 늦었지만 이제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비상계엄에 동원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사전에 공모하거나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그날 그 시간에 해당 직책에 있었기에 합법적인 명령을 받아 출동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하여 테러나 테러에 준한 위협이 아니고 국회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부대원 각자가 도덕적으로 잘 행동해 주었고 비록 폭행, 폭언, 욕설을 당했지만 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어진 건물 봉쇄의 임무만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이가결되자 즉시 철수하였습니다. 물론 전후 사정을 모르셨던 당시 시민들께서는 많이 두렵고 무서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언론으로 지켜보시던 많은 국민들께서도 걱정되고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으로서 다시금 고개 숙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9일, 저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직무배제가 임박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하들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부하들만이라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예상치 못한 질문 세례를 받았고 출동 당시 기억과 복귀하여 알게 된 사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정보들이 혼합되어 일부 잘못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간 진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해명하였습니다. 저는 사전 공모한 바가 없으며 현장에서도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 는 지시를 받지 않았고 본회의장이 어디인지도 몰랐으며 갈 의도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라는 법률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공모하여 국회로 출동한 것이 아니냐, 본회의장에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해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국회의원을 포박하여 체포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를 휴대한 것이 아니냐 는 프레임 속에서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국회에 도착하여 철수 지시가 내려진 2024년 12월 4일 1시 8분까지 긴박했던 79분간의 진실을 통화 기록과 증인 진술을 통해 하나하나 비교해 가며 해명하고 반박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부대와 부대원들을 지키기 위해 가짜뉴스와 홀로 싸워왔고 국방부는 외면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필사즉생의 자세로 거짓에 맞서 싸우겠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가짜뉴스를 언급하고 성일종 위원장을 만나 2024년 12월 10일 국회 333호실에 있었던 박범계,
부승찬 의원의 행동을 사실 그대로 설명했을 뿐인데 그날 이후 저는 언론과 민주당의 표적이 되었고 허위 조작된 공소장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년간 거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싸움에 군이 동원되고 희생되는 것을 보았고 또 다시 정치 재판에서 군이 희생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보다 유튜브를 신뢰하시던 부모님께 그건 가짜뉴스다 너무 믿지 마시라 했던 제가 이제는 진실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무너졌고 언론은 이미 대부분 좌편향되었습니다. 검찰과 판사도 정치의 도구가 되었고 제가 사랑하는 군대마저 정치화되고 정치 군인들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올해 1.3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포하였습니다. 당시 미군은 6해 공군뿐만 아니라 사이버군, 우주군과 더불어 CIA 등 모든 능력이 총동원되었으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델타포스는 6개월간 작전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조차 불체포 특권을 가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불법이다 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체포작전에 동원된 군인에게 잘못을 따지진 않습니다. 6개월 동안 수많은 군인들이 작전을 준비했지만 작전 보안이 철저히 지켜졌고 그 누구도 정보를 누설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국가가 군을 지켜준다는 확실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생 군복을 수의라 여기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군인들에게 반드시 국가가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목도하고야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군은 싸워 이길 수 없는 군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수뇌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받고 출동한 부하들에게 너희는 내란 죄를 저질렀다. 묘강제 기소 휴직시키고 불법적 징계를 통해 파면이라는 최악의 불명예의 전역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군인들은 각자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불법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범죄자가 될 것이기에 모든 지휘관과 상급부대의 지시를 위심하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싸웠으나 민간인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이유로 살인미수나 살인죄를 물어 처벌한다면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상급자와 하급자의 신뢰가 무너지고 군의 명예와 사기가 사라진다면 그저 계급에 의해 움직이는 폭력적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훈장을 살포하고 특진쇼를 하며 가짜 영웅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군은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서해 바다를 내어주고 MDL을 재해석하여 우리 땅을 내어주려 하고 3단봉으로 전방부대를 무장해제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면 독립된 또 다른 정상국가라 말하고 연합훈련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방치하고 동조하고 있는 군 수뇌부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타락한 정치 군인일 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지통실에서 장관을 보좌하며 정군을 지휘했던 당신들은 출동한 부하들은 죄가 없다며 군 수뇌부로서 책임을 자처해야 했습니다. 내란 방조, 방관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벗어나기 위해 양심을 버리고 부하를 팔아먹고 군을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깡패들도 나름의 위리가 있다고 하는데 파렴치하다 못해 피도 눈물도 없이 부하들을 내팽개치는 국방부의 행태와 군 수뇌부의 행동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민 여러분, 그날 국회에서 유혈 사태를 막은 진짜 영웅은 707 특수임무단 부대원들입니다. 저는 테이저건 및 공포탄 사용은 불가하다고 했으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겠냐? 는 물음에도 더 이상 무리수를 두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날의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과 회유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지시가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불법임을 알고 항명하여 유혈 사태를 막았다. 뭐 이렇게 거짓 진술하여 훈장받고 특진하고 가짜 장군이 되었어야 했습니까?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끝까지 진실만을 말하며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군을 지켜주십시오. 대부분의 군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군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이제는 오직 국민 여러분만이 대한민국의 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군인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얼마나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국민들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처럼 멋지고 당당하게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와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군인 신분으로 가짜뉴스와 싸우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거짓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안규령의 총기 탈취 시도가 잔다르크로 둔갑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의 명예를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거짓과 정치 군인과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과 진실을 알리고 계신 진짜 유튜버와 언론인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붓임 1. 기자회견문 2. 고별사 3. 국방부 징계 관련 위견서 부침일 기자회견문 2024년 12월 9일 707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여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는 듯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문자와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해 주신 기자분들께 응답하지 못한 것은 절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해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부대원들이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대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죄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707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지고 가겠습니다.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이 저입니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197명이 현장 지휘관도 저입니다.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것도 저이고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이고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건물 내에서 2차례에 걸쳐 진입 시도를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이처럼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대한민국과 군과 평화를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입니다. 미워하십시오. 많이 원망하십시오. 하지만 절대 707 부대와 부대원들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백호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조건 없는 충성과 부대와 전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 백호 정신으로 부대의 전통을 계승한다. 하나, 나는 부대 임무에 최우선을 두고 행동하겠다. 둘, 나는 조국의 부름에 자랑스럽게 임하겠다. 셋, 나는 부대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 넷, 나는 전우와 참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겠다. 다섯, 나는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잊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제발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단 한 사람의 부대원도 다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소중한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후 어떠한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려 죄송합니다. 부침이 고별사 2025년 3월 3일 자랑스러운 백호 부대원 여러분, 단장은 비록 떠나지만 여러분 모두가 무사하기에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제5대 707 특수임무단장으로 취임하던 그날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고 가슴 떨렸던 순간입니다. 또한 지난 15개월간 여러분과 보낸 시간은 너무도 고맙고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록 석별의 인사도 없이 불쑥 떠나게 되었지만 여러분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찰, 계엄 가담 군경 책임자 9명 불구속 기소. 특전사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님의 구속 기소에 이어 저와 일공수여 단장님의 불구속 기소가 결정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마음이 착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잘 먹고 잘 자야 한다.
며 격려해 주시던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괜찮아. 잘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자신의 것만 늘 부대원들 앞에서는 밝은 표정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 저보다 더 저를 걱정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그래도 늘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부대원들과 주변 분들이 계시기에 군인답게 저답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기자회견을 결심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2024년 12월 9일 오직 부대원들과 부대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전쟁기념관 앞에 섰습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죄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85일이 지났고 저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참 바쁘게 흘러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출국이 금지된 피의자 신분으로 국회 특조위와 국방위에 여러 차례 출석했고 경찰과 공수처,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군검찰에서 3차에 걸쳐 25시간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했고 각종 언론 보도를 시청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기억은 오히려 더 명확해졌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그날 707 특수임무단의 출동은 국군 통수권자의 정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시까지 오직 건물 봉쇄 및 확보 임무만을 수행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 주셨기에 단 한 명의 국민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부대원 여러분께서 억울하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지만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과 백호 정신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최근 김계리 변호사의 나는 계몽되었다 라는 발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난 추운 겨울 매일같이 거리로 뛰쳐나와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국민들의 모습과 시국선언을 이어가는 대학생들의 외침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내일부터 장호원에 위치한 7군 단으로 출근합니다. 오늘 하얗게 눈이 내린 부대를 들어오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자회견을 결심하던 지난 12월 8일은 결혼 22주년이었고 기자회견을 하던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딸방에 문을 잠그고 글을 쓰고 있는데 자정이 가까워서 아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나 바빠. 먼저 자. 이렇게 말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정말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늘 결혼기념일과 생일을 합쳐 12.8일 자정에 케이크를 먹었었는데 그걸 못해줬습니다. 큰 아들은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 있었고 이제 고3이 되는 딸은 한민고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날 딸이 보내준 응원의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아빠 계속 아빠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혹시 내가 연락하면 아빠가 더 힘들까 봐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빠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오늘은 꼭 연락하고 싶었어. 아빠 그 누가 아빠를 욕하더라도 무시해. 내가 아는 우리 아빠는 최고의 군인이고 자신의 인생을 이 나라를 위해 모두 헌신한 사람이니깐. 욕하는 사람이 나쁜 거고 모두가 아빠를 배신해도 우리 가족은 변함없이 아빠 편이야. 그리고 아빠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또 후에 주어지는 책임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 혹시나지만 나쁜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웬만하면 뉴스 댓글 이딴 거 보지 마. 다 방구석에 있는 바보들 뿐이야. 난 단 한 번도 아빠한테 실망했던 적 없고 오늘 솔직하게 말하는 아빠가 그저 자랑스러울 뿐이야. 아빠 내 마음이 전해질진 모르겠지만 진짜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지금 만나면 아빠가 미안해할 걸 알기에 조금 더 참을게. 아빠 우리 꼭 12월 말에 웃는 모습으로 만나자. 그때까지 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할게. 아빠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줘. 아빠 정말 사랑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미안해. 하늘도 보고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오늘 하루도 힘내. 내일도 힘내고. 김현태 대령님은 강하십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푸스. 오늘은 엄마 생일이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저녁만큼은 가족들과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 사랑해. 이 정도면 제가 군 생활은 몰라도 자식 농사는 잘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기는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힘든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거나 잊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고 넘어지면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지는 못하더라도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는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삶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덕에 여러분이 걱정해 주시는 것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 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많이 사랑하십시오.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사랑하고 연인이 있으면 연인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자신이 최우선인 이기적인 동물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며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뵙는 그날까지 백호 부대와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3일 월 영원한 백호인 제5대 707 특수임무단장 대령 김현태 올림 부침 3 국방부 징계 관련 위견서 2026년 1월 2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거대한 정치 싸움에 군은 이용당했고 희생되었습니다. 언론도 검찰도 사법부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사랑하는 군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군 관련 뉴스 외엔 특히 정치 뉴스는 전혀 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생각했던 정치적 중립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었는데 정치에 군이 이용되고 희생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정치를 잘 알아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정치적 중립의 기준은 오직 국가와 민족, 부대와 부하들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되어야겠구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707 특임단 부대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31분에 출동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했으며 당시 지시받은 사항은 신속히 국회로 출동하여 위원회관 및 본청을 봉쇄하고 확보하라. 단장도 함께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하라. 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헬기에 올라 국회로 향했으며 테러나 테러에 준한 위협이 발생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을 생각했고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국회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도착한 국회 후문은 조용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장 진입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제가 받은 임무가 봉쇄였기에 병력을 일부 배치시키고 측면을 지나 정문으로 이동했으며 정문에서 대규모 인파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가갔으나 상대 측의 적대감에 의해 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봉쇄부터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손에 휴대하던 탄통, 물자박스 등을 안전한 곳에 내려두도록 지시하고 부하들과 함께 일렬로 벽을 타고 진입하며 시민들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건물 봉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저항하시는 시민들에게 저는 비상계엄 하에 출동한 군인입니다. 물러서 주십시오. 항의할 일이 있으시면 계엄사령부로 문의해 주십시오. 라고 수없이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분이 흘렀지만 봉쇄는 어려웠고 시민들과 마찰이 심해졌으며 혹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 사령관께 보고하고 병력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사령관께 다른 루트로 진입하여 안쪽에서 정문을 봉쇄해 보겠다고 보고드린 후 다른 출입구와 열려있는 창문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여 창문을 깨고 안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고 결국 15명 정도만 겨우 넘을 수 있었습니다. 창문을 넘어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나가는 문 복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문을 막고 있었고 그때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니 그럼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사용하면 안 되겠냐 물으셨고 저는 단번에 무기 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사용해선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사령관께서도 알았다 그러면 사용하지 말라 며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령관께서는 2024년 12월 4일 0시 31분 대통령님의 전화를 받고 혼란스러우셨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압박에 0시 36분 저와의 통화에서 순간 떠올려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처음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 직후 법무실장의 조언이 있었고 이어서 0시 39분에 당시 계엄사령관이셨던 박안수 총장께 전화드렸으며
직후인 0시 41분에 최종적으로 사용 금지라는 회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저는 무기 사용 없이 힘으로 문을 열고 나갔으며 부하들과 함께 정문이 있는 좌측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정문에 도착해 보니 유리문으로 막혀 있고 안쪽에는 시민들이 바리케이트를 쳐서 막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부대원이 유리문을 개방했는데 곧바로 상대편에서 소화기로 응사했고 저는 병력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진입 루트를 확인하기 위해 막연하게 3층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도 시민들의 저항과 2차 소화기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에 병력을 물리고 대치하던 중 0시 50분에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겠느냐? 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당시 저는 본청 안에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는지, 비상계엄 해제 결의라는 법이 있는지, 본회의장에서 가결 중인지, 본회의장이 어딘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제가 있던 3층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는 로텐더홀 진입로라는 것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현장 상황에 입각하여 더 이상 무리수를 두고 진입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됩니다. 라고 답변드렸고 사령관께서도 그럼 진입하지 마라.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며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막연하게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4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0시 57분에 혹시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겠냐? 물으셔서 그냥 막연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국회 내부 구조도 몰랐고 도면도 없었고 전기 차단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그 지시가 건물 봉쇄와 관련된 지시라 이해했습니다. 불을 끄면 정문 안팎에 있던 시민들이 당황할 테고 그러면 정문 앞에 있는 부하들이 정문을 봉쇄하기 쉬워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인 1시에 주둔지 707 특임단 지휘통제실에 위치한 부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령부 협조해서 국회 도면 같은 것을 확인해봐라.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봐라. 고 지시한 후 막연하게 일부 부하들과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시 1분경 지하 1층에 도착했을 때 위원회관과 본청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순간 통로 출입문을 빨리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저의 머릿속엔 오직 건물 봉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령관이 지시한 전기 차단은 생각지도 않고 지하 통로 출입문 차단을 시도했는데 당시 위원회관으로부터 본청으로 들어오시는 앙규백 장관님을 마주쳤고 저는 아무런 제지 없이 비켜드렸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국정감사 시 국방위원들께서 707 특임단에 방문하시어 시범을 보신 적이 있기에 저는 장관님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국회의원 관련 체포,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받은 바가 없었기에 당연한 듯 길을 비켜드렸던 것입니다. 이후 국회보안과장이라는 사람이 다가와 리모컨으로 출입문을 내렸고 이에 저는 속으로 봉쇄가 되었구나 하고 그제야 전기 차단이 생각나 옆에 있던 부대원에게 혹시 전기 차단하는 게 있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원이 배전반을 찾아 이동한 직후인 1시 5분경에 해당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방금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니 군인들은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그제야 주머니에 있던 개인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으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직후 1시 7분에 제가 사령관께 전화를 드려 지금 국회 관계자가 가결이 되었고 군인들 나가야 한다는데 철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드렸으며 사령관께서도 그래 바로 철수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시 8분에 무전으로 전 부대원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잠시 지하 1층이 정전되는 일이 있었지만 정전과 동시에 비상 전력이 들어와 유관으로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해당 경비요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전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요원의 안내를 받아 지하 통로를 통해 위원회관 출입문으로 나와 다시 본청 집결지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 후 부하들과 철수를 했고 철수 과정에서 707 특임단 2제대가 추가 투입되었다는 사실과 1여단, 수방사 등도 출동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회에 도착하여 철수할 때까지 79분간의 시간은 저에겐 긴장의 연속이었고 부하들과 함께 이동하며 실시간 사령관으로부터 비화폰 전화를 받아 행동하는 다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복귀하여 언론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시 있었던 다양한 얘기들을 듣게 되었고 혹시 부하들이 다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미안함에 부대원들을 마주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그때부터 모든 언론에서 707 특임단을 공격하는 가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월에 비상계엄을 염두한 노들섬 훈련을 했다. 8월에 비상계엄을 대비한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이 있었다.
707특임단장이 대통령실로 자주 불려가 술을 마셨다. 비상계엄 하루 전부터 부대원들을 영내 대기시키고 혈서와 유서를 작성했다. 국정원과 백령도에서 오물풍선 관련 훈련을 했다. 경호처에 파견된 707 요원들이 불만이 많다 등 헤아릴 수 없는 가짜뉴스와 국회에 출동한 모든 군인들은 내란죄에 해당되며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하들은 두려워했고 저는 부하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미 부대원들 사이에서 단장님이 진짜 대통령과 자주 술을 마신 거야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2024년 12월 6일 사령관께서 직무배제되어 수도군단으로 떠나셨습니다. 이어서 12월 7일 3분의 1 구여단장에게 직무배제 통보가 내려왔으며 12월 8일 대리사령관으로 임명된 현 특전사령관께서 저와 3여단장을 불러 너는 아직 연락 없냐?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안 와도 곧 떠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전사 정훈공보실과 육본, 국방부는 언론 대응을 거부했고 부대의 명예와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부대원들과 그 가족들은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미안했고 국민들께 부하들만은 꼭 살려달라는 부탁을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월 9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후 12월 10일부터 국방위와 국조특위가 수시로 열렸고 당시 국회에서 저를 만난 당시 안규백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등이 그래 너 때문에 유혈 사태를 막았다. 잘 참아줘서 시민들이 아무도 안 다쳤다. 웃으시며 그때 지하에서 왜 날 안 잡았어? 등 저와 부대원들의 행동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707특임단에 대한 가짜 뉴스는 계속되었고 특히 박선원 위원은 항시 휴대하는 케이블타이가 국회의원을 포박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다. 저격수를 배치했다. 샷건을 쏘려 했다 등 다수의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동안 있었던 가짜뉴스를 모두 증언하였고 그 증언 이후 정치의 표적이 되어 언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물려 2월 14일 국회 국방위원장의 대면 설명 공문을 접수하고 국회에 불려갔습니다. 국회 협력관 등 저를 포함한 군인 3명과 성일종 위원장, 보좌관 등 5명이 모여 공식 접견실에서 대화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2월 10일 점심때 휴식하던 방해 박범계, 부승찬 위원이 찾아와 사령관께 했던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고 저는 오직 사실만을 말씀드렸습니다. 휴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엽 위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령관과 대화했고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우리가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엽의 전화를 받고 부승찬, 박범계 위원이 들어왔고 변호사를 지원해 주겠다며 현장에 김창일이라는 변호사가 전화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그 변호사는 그날 야간까지 사령관님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위원이 사령관님과 2차 통화에 대해 대화를 했고 두세 차례 연습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범계 위원이 혹시 오후에 국방위가 재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우선 촬영부터 해두자며 갑자기 JTBC를 불러 2차 통화에 대해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범계 위원이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공익제보자 신고를 언급하며 사령관께 작성을 유도했고 작성하던 사령관께서는 저에게도 너도 작성해라 하시어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후 잘못된 것임을 직감했고 2월 14일 권익위에 직접 전화 걸어 철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일종 위원장님을 만난 날이 그때는 몰랐으나 대정부 지뢰가 있는 날이었고 거기서 성일종 위원장께서 저에게 들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했다. 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을 얘기했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회유라 공격하는 것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있는 일상적인 일이려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방위, 국조특위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거짓과 협박에 더불어 쏟아지던 가짜뉴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사령관을 만난 것을 회유라 주장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저에게 다가온 상황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 직후보다 더한 가짜뉴스가 쏟아졌고 박범계, 부승찬, 박선원, 김병주, 윤건영 위원이 집단적으로 언론을 통해 저를 공격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되어 가짜뉴스를 근거로 공소장이 작성되었고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직후 강제 기소 휴직되었으며 1심 재판은 지난 1월 20일 3차 공판까지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월 27일에 4차 공판이 단독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진실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특히 며칠 전 1월 20일 3차 공판에서 곽종근 사령관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7시간 진술하셨으며
공소장에 명시된 저에 대한 거짓을 대부분 해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수처, 경찰, 검찰, 군검찰, 3회, 특검의 집요한 조사를 받았고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이다. 본회의장에 진입하기 위해 3층으로 이동한 것이다. 가결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단전을 시도했다. 등의 프레임 속에서 언론과 더불어 집중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공소장 내용이 조작되었음을 입증했고 앞으로 한두 차례 공판을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부대의 명예를 되찾고 부하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가짜뉴스와 홀로 싸워왔으며 계속된 흔들림 속에서도 안중근 장군께서 유묵으로 남기신 견리사의 견위수명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치라. 저는 필부불가탈지하 위 자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의 편에 설 것입니다. 전시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군인입니다. 군복을 입었다는 명예로 청춘을 바쳤고 30년을 살아왔습니다. 부대와 부대원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우리 군의 조그마한 경종을 울릴 수만 있다면 이 한 목숨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나가라면 나갈 것이고 떠나라면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전 끝까지 제 길을 갈 것입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갈 것입니다. 부디 먼 훗날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미안함을 느끼고 공감하신다면 707 특수임무단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제가 아는 최고의 요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입니다. 또한 당시 유혈 사태를 막은 1등 공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진급이 누락되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징계 심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무죄이며 억울한 누명을